나는 그날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남편 강준혁이 내 절친 이지은과 함께 나오는 것을 봤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 나왔다. 준혁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8년 결혼 생활이 그 순간 무너졌다. 준혁은 이혼을 제안하며 말했다. 너는 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솔직히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어.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꾸할 가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준혁이 들어오자 오늘 피곤해? 라고 물었다. 그는 회사에서 좀 바빴어 라며 대충 넘겼다. 그의 셔츠에서 지은이 쓰는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토할 것 같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나는 부족한 게 없었다. 은행에서 과장까지 올랐고 집안일도 완벽히 해냈다. 지은은 대학교 때부터 내 곁에 있던 친구, 내 결혼식 축사를 그녀가 했고 내가 그녀의 이혼 서류에 증인으로 사인했다. 다음 날 나는 준혁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톡,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모두 있었다. 세리는 절대 모를 거야. 그녀는 우리를 너무 믿어. 준혁의 메시지였다. 지은의 답장, 빨리 끝내자.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말라버렸다.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분류는 흔하지만 증거 없이 소리 지르면 피해자는 항상 여자다. 법정에서, 여론에서, 가족 모임에서. 나는 그걸 뼈저리게 알았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준혁은 관대하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강남 아파트는 그가 가져가고 나에게는 현금과 작은 원룸. 나는 순순히 서명했다. 그가 기대했던 대로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가 당황했다. 아이를 갖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이가 있었다면 더 잔인해졌을 테니까. 하지만 그 빈자리가 매일 밤 나를 찔렀다. 나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홍대 근처 창문 하나 달린 곳, 밤마다 준혁과 지은의 SNS를 봤다. 그들은 이미 함께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해시태그 행복 새 출발. 댓글들은 축하 일색. 나는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하나하나. 가끔 생각했다. 그냥 잊고 새로 살면 안 될까? 새 남자를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혁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어. 그 말은 용서할 수 없었다. 임랭은 나를 구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3개월이 걸렸다. 이혼이 끝난 뒤 나는 처음으로 바닥을 경험했다.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등, 오히려 홀가분해라고 웃었다. 속으로는 죽고 싶었다. 밤에 술을 마시다 울음을 삼키곤 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지경인가? 준혁은 승진했고 지은과 함께 강남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 아파트였다. 내가 고른 커튼, 내가 고른 가구, 이제 지은이 쓰고 있다. 가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 그녀는 밝게 대답했다. 응. 준혁이랑 정말 행복해. 나는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연습했다. 준혁은 가끔 연락했다.
서류 때문에 실제로는 양심의 가책인지 나를 확인하려는 건지. 나는 친절하게 답했다. 그가 안심할수록 좋았다. 나는 정신과를 찾았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라고 했다. 약을 처방받았다. 약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약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복수를 위한 것이다. 죽으면 안 된다. 그들이 행복한 꼴을 봐야 한다. 6개월쯤 지났을까?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그게 중요해. 살아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그 행복을 서서히 깎아내야 한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준혁의 회사 동료와 연결된 링크드인, 지은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로우했다.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다. 사내 불륜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능력으로 눌러놓았다. 지은은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었다. 팔로워 5만. 준혁이 뒤에서 돈을 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메모했다. 가끔 도두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냥 잊고 살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세리는 바보야. 영원히 모를 거야.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피해자를 동정하지만 동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법은, 여론은, 가족은 결국 혼자다. 나는 혼자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관찰은 1년 가까이 계속됐다. 나는 준혁의 회사 동향을 살폈다. 그가 속한 IT 기업은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주식 부자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나는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준혁의 회사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불륜 소문을 살짝 뿌렸다. 증거는 없었다. 그냥 듣던 중 소문 수준. 하지만 씨앗은 심었다. 준혁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소문이 커지자 불안해했다. 지은과 싸우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망가져. 지은은 증거도 없으면서 라고 반박했다. 나는 그들의 카톡을 해킹하지 않았다. 그건 불법이고 위험했다. 대신 그들의 공개된 흔적만 모았다. 준혁이 사내에서 다른 여직원과도 가벼운 플러팅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나는 그걸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회사 블라인드. 소문이 퍼지자 준혁의 승진이 보류됐다. 상장 앞두고 이미지 관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술을 더 마시고 지은에게 화를 냈다. 지은은 인스타에 힘든 시기라는 글을 올렸다. 팔로워들이 위로했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 불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증거 없이 그냥 찔러보는 식. 이 댓글은 삭제됐지만 스크린샷은 퍼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지은에게 너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너야말로 라고 대꾸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사회가, 여론이, 그들의 성격이 알아서 무너뜨리게. 가끔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잔인한 건가?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떠올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다. 2년째 균열이 본격적으로 생겼다. 준혁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내가 익명으로 제보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뿌린 소문 때문에 누군가 다른 제보를 했다. 준혁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쓴 흔적. 지은과의 여행 경비. 준혁은 변명했다. 개인 경비 실수,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상장은 연기됐고 주가는 하락했다. 그는 좌천됐다. 지은은 팔로워가 줄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캐냈다. 이전 결혼 때도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소문. 나는 그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퍼지게 내버려뒀다.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준혁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지은은 너가 먼저 바람 피운 거잖아. 싸움은 점점 거칠어졌다. 이유 신고가 들어갈 정도? 나는 가끔 그들 근처를 지나쳤다.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들의 창문 너머로 싸우는 모습을 봤다. 만족감이 들었다. 동시에 공허함도. 나는 변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동료의 웃음도 가족의 위로도 의심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약을 더 먹었다. 준혁이 나에게 연락했다. 세리나,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는 무슨 일인데? 라고 차분히 물었다. 그는 울먹였다.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기 위해. 지은도 연락했다. 세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라고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더 쥐었다. 이제 끝을 준비할 때였다. 마지막 단계였다. 나는 준혁의 회사 감사팀에 진짜 증거를 익명으로 보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지은 명의로 된 것들까지. 준혁은 해고됐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 지은은 인스타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 팔로워는 반토막 났고 협찬이 끊겼다. 그녀는 이전 남편에게 다시 연락했다. 돈을 빌리기 위해. 그들은 헤어졌다. 준혁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너가 나를 이용한 거잖아. 라고 울었다. 준혁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내가 살던 그 홍대 근처.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늙어 보였다. 세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지나쳤다. 지은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소문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사회는 그들을 벌했다. 내가 직접 한 건 거의 없었다. 그냥 촉매제였을 뿐 한국 사회의 도덕, 여론, 법칙이 알아서 작동했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밤에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얼굴이 보였다. 차갑고 텅 빈 눈빛. 내가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 가끔 생각한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는 없다. 후회할 여유조차.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준혁은 지방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은은 SNS를 완전히 접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 살고 있다. 나는 다시 은행으로 복귀했다. 승진도 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가끔 꿈을 꾼다. 준혁과 지은이 행복하게 웃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난다. 나는 이겼다.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의 100배를 돌려줬다. 그런데 왜 이 빈자리가 이렇게 차가운 걸까?
복수는 정말 나를 구한 걸까? 아니면 영원히 망가뜨린 걸까?